네, 안녕하세요. 온누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이혁승입니다. 예, 온누리 지역아동센터의 과거, 현재, 미래 사례를 보면서 또 고민사항이 무엇인지 또 시사점은 무엇인지 이 시간을 들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지역아동센터의 시작과 전개를 보시면 우선 지역아동센터는 스타트리 아카데미로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에 설립되었고요. 다문화 초, 중, 고 방과후 공부방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교육했고 영어 캠프, 문화체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예, 이렇게 토요 영어 캠프도 했었고, 예, 그리고 양재 온누리 교회 포인트 5 공동체가 여름 영어 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파티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물놀이 체험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온누리 M센터 신축 건물이 생기면서 스타트리 아카데미도 이전했고 이때 이후로 2019년 9월부터 시청의 아동복지시설로 신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인 시설이고요. 그동안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여러 이주백의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 정서, 보호,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요. 이 프로그램은 지역 아동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한국어, 국어, 영어, 수학, 인성교육, 아동자치 모임, 창의미술 등을 진행했고요. 문화로는 영어 캠프, 체험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발표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정서로는 주로 상담과 통합치료, 부모 교육, 생일 파티를 진행했고, 보호는 일상생활 지도, 위생건강관리, 급간식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로는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을 사진으로 보면요. 우선 포인트 5가 여전히 여름 영어 캠프를 섬겨주셨고요. 그다음에 눈썰매 체험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문화체험, 문화 케이크 만들기 같은 문화체험 활동. 여기 마스크를 썼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도 일정 기간 제외하고 아이들이 등원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 활동도 했었고요. 태권도 교실도 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직업 탐구도 했었고요. 작은 음악회, 체육교실, 과학 세미나, 컴퓨터 교실, 성경 퀴즈 대회, 크리스마스 발표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미술 전시회도 매년 2회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FCA 코리아와 연계해서 축구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재인데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무엇인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 위해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공부방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 기존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용 아동은 돌봄 취약 아동에서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 가족, 돌봄 특례 등 있고요. 일반 아동은 맞벌이와 다자녀가 포함됩니다. 돌봄 취약이 60%, 일반 아동이 40%로 기준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아동엔 중학생도 포함됩니다. 법규상 만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중학생도 포함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중학생까지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없고 운영 시간은 1일 8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상근 2~3명인데 저희는 3명이 있고요. 그 외에도 돌봄교사, 급식교사가 추가 지원됩니다. 시설 기준은 좋은 환경이어야 되겠죠. 애들을 돌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인당 3.3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평이죠. 한 평으로 이렇게 잡고 기준을 하게 되고요. 보조금 지원은 20에서 29인 이하 기준 기본 운영비가 560만 원. 그 외에도 보조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운영 방식은 개인 및 비영리 법인이 운영 신고하고 1년 이상 자체 운영, 대기 2년 정도 운영하게 되고요. 진입평가 후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평가 방식은 진입평가, 심화평가인데 진입평가는 신고 1년 동안 운영 실적이 있으면은 신규 시설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심화평가는 3년마다 1회 실시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도 심화평가 받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지만 이렇게 평가가 있다는 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운영비 보조금 지원액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20에서 29인 이하는 매월 507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30인 이상은 매월 780여만 원. 이외에도 이제 급식비나 급식교사, 돌봄교사, 여러 가지 문화체험 활동에 대한 보조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결산액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공시된 건데, 보면 자부담은 빨간색의 자부담 점점 내려가고 있고 보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사실 그거 빼면은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장점과 제한점을 보시면은, 장점은 설립의 용이성입니다. 신고제입니다. 이게 허가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면 신고하면은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다음에 공신력이 있습니다. 제도권에 진입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공신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성입니다. 프로그램 지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도 이제 초기에는 봉사자들을 통해서 운영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어서 좋긴 했는데, 이제 결강할 때도 많고, 그리고 교체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만두실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돌봄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이제 고정된 강사가 지속적으로 아동을 이제 케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외에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나 아니면은 지역사회 협의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한점은 관공서의 규제가 있습니다. 매년 점검이 있고 3년마다 평가가 있습니다. 이 좀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시로 이제 시에서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귀찮은 면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점검을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생 점검을 받을 경우에 이제 뭐 식품의 그 유통기한 이런 것도 다 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아이들에게 위생적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되겠구나, 또 아동을 더 잘 케어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좀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행정 서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물건을 사게 되면은 영수증 한 장이면은 다 해결되겠지만은, 사실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영수증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두세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들이 다 서류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런 행정 업무에 익숙한 유능한 복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교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종교 회개를 할 수 없고 또 종교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 이런 제한점보다 더 큰 제한점이 규범적 문제입니다. 공짜 개념인데 아동들이 와서 이제 물건을 함부로 쓴다든가 화장지를 막 쓴다든가 이런 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한 아동인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아동 센터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그 아이의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빠지면은 이 센터 망한다, 이렇게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동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규범적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리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이 제한점과 장점이 다 있는데 이걸 다 내려놓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김소영은 양수疾병이라 했습니다. 두 손에 떡이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할 경우는 이런 양수疾병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좋은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외부에서 지원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 이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성교와 복지 조화입니다. 아까 전에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교와 복지가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미랄선교단과 복지재단의 사례인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남설 은혜교회를 바탕으로 한 이제 재단과 단체인데요. 우선 1979년 한국미랄선교단이 창립됩니다. 이건 장애인 선교를 위해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 세 가지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93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 미랄복지재단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 목표로 국내 전문 복지사업과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고 98년도에 선교단과 재단이 분리되었습니다. 선교와 복지 조화에서 선교단과 재단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각자의 사명의 선교와 복지에 매진하였습니다. 분리되었으나 여전히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협력관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이준호는 말했습니다.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와 또 여러 다른 예외가 있겠지만은 구조적인 것만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광저 고려인마을 사례를 보면요, 2013년도에 초중고 통합형 미인과 지역아동센터가 개소했고 2017년도에 공립지역아동센터가 인가되어서 재개소했습니다. 여기 초등생 중심이고요. 청소년 문화센터는 분리 개소해서 초등 고학년 중고생들이 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공립아동복지시설이고 보조금을 보조받아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센터는 청소년 선교 활동 및 예배 지원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문화센터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뭐 지금은 좀 어떻게 반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이 물품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시사점을 제시하면은 선교단은 미랄선교단 청소년 문화센터고 특성은 사역 중심 직접 선교입니다. 복지기관은 미랄복지재단 지역아동센터를 분리할 수 있고 특성은 사업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죠. 간접 선교입니다. 이렇게 분리해봤고요. 시사점으로는 복지기관 선교단 간 차이를 인정하는 두 기관에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인정하는 협력 사업이 필요하고 관리자급 실무자들의 연석 회의 및 모임을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준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이 복지기관에서 지속적 봉사 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포인트 5 FC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여름 이제 캠프 할 때 포인트 5 단체가 와서 아동들을 케어하고 또 여러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아동들이 영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복지 시설에 선교단이 들어와서 교회 사역팀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사례죠. 그 다음에 FCA 코리아라고 해서 그 스포츠 선교단인데 매주 작년부터 매주 1회 아동들과 축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역이 굉장히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고 생기는 선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단이 복지시설에서 같이 사역을 할 때 그 복지시설은 온전한 생명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교단이 함께 선교와 복지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또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 아동의 미래를 보면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커서 청년과 청소년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선은 현재 상황을 보면요,
안산 봤을 때 다문화 학생의 증가는 5,000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2016년 3,000에서 5,000명 많이 늘어났는데 이들이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어떠한 경제 활동하게 될까? 이민정책연구원의 사례를 보면요, 예, 중국 국적 동포와 내국인의 경제 참가율을 보면은 예, 중국 국적 동포의 15세에서 29세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내국인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내국인에 비해서 중국 국적 동포가 더욱 일찍부터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 국적 동포는 이제 주로 단순 업무를 하게 되고 내국인 청년은 주로 전문직과 사무직에 하게 되는데 그 전문직과 사무직의 그 중국 국적 동포의 비율은 내국인보다 많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면접 조사도 했는데 중국 동포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장래 희망이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방안이 없음. 물론 이제 한국에 니트족이 있지만 예, 또 동일한 고민을 중도 입국 청년들도 하고 있는 거죠. 또 부모의 역할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좀 진로 지도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 아니면은 빨리 일해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제대로 된 취업이 아니라 핸드폰 가게, 면세점, 편의점, 일용직 등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근무하고 있고요. 또 구직 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주관적 요인, 자질과 경쟁력 부족, 취업 관련 정보 부족, 체류 자격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임금 단순 노동, 불안정한 수입, 임금 체불 및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고요. 아르바이트에 대한 의존성 심화, 미래에 대한 체념. 물론 이것은 한국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더구나 이제 여러 가지 취업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제한이 있는 중도 입국 청소년, 청년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잠깐 보면요. 고등학생 이후에 실제적인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면 15세부터 이제 취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체류자격 때는 안 되지만은 뭐 알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일찍부터 돈을 벌기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 실질적인 진로 지도가 필요하고요. 또 진로와 근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 또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근로하며 경력 쌓을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례로 지역아동센터를 졸업한 그런 청년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 자립 창업 지원 프로젝트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분점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민들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이주 배경 청년, 아동,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그리고 초국가적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 이렇게 되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